비트코인은 최소한 요 고점 한 11만 정도 되잖아요. 요거는 일단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올해 한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버블이 끼면 3억, 한 2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게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바닥권을 좀 딛고 일어서는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6일 일요일 저녁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나스닥이 엄청나게 빠졌죠. 네, 미국 주식이 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S&P 500 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네, 요게 목요일 날 하락폭이고요. 대략 한 5%대 거의 한 6% 빠졌어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사실 금요일에는 반등할 줄 알았는데, 네, 금요일 날도 거의 6% 정도 비슷한 크기로 좀 많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낙폭이 단기에 급하게 나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원래는 보통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분 그 블랙 먼데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뭐 2024년 8월 5일 뭐 요런 거를 블랙 먼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블랙 먼데이의 원조가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원조.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피터 린치가 요 아저씨인데 지금은 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딱 20년 됐네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이분이 펀드 매니저인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처음에 나오는 게 블랙 먼데이거든요. 때는 1987년입니다. 1987년 10월 19일. 요게 원조입니다. 블랙 먼데이의 원조. 왜 유명하냐? 네, 이때가 금요일이거든요. 요때가 목요일이고, 요때가 수요일이고, 그러니까 수, 목, 금 연속으로 3일 빠져서 빠바방 빠져갖고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월요일이 됐을 때 미친 듯이 빠졌죠. 네, 그 수, 목, 금 3일 동안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네, 이래서 블랙 먼데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랙 먼데이 내일 가격이 많이 빠질 거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블랙 먼데이가 일어난 다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네,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고서 한 216포인트까지 엄청나게 급하게 빠졌죠. 337포인트에서 216포인트까지 대략 한 3-40% 빠진 것 같아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3-4일 동안 엄청나게 빠진 거죠. 36% 빠졌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여기서부터 회복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죠. 얼만큼 기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데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걸렸네요. 고점을 완벽히 넘어가는 데까지는 2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주식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는 주봉으로 좀 볼까요?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현재까지 보면은 이런 막대한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미국 주식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단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빠질 수 있지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회복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뭐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만약에 1987년 같은 일이 재현이 된다면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빠져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에서 한 번 더 크게 빠지면서 뭐 4,000불 때까지 이렇게 뭐 크게 빠질 수 있죠. 이게 요즘에 보니까 트위터에서 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이게 1987년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수목금에 많이 빠졌었는데 월요일 날 미친 듯이 빠졌죠. 이게 1987년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입니다.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수목금에 다 빠진 것 같아요. 수목금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내일입니다. 이제 24시간 남았네요. 내일 밤 10시 30분에 미장이 또 열리게 되는데, 요게 역사가 반복될 수 있을지, 한 40년 만에 또 이렇게 막대하게 크게 빠질 수 있을지, 글쎄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죠.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요?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회복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단기 차익을 노려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되게 단순합니다. 투자라고 하는 거는 가격이 빠지면 오히려 좀 오바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예로 들게요. 내가 비트코인 정말 좋아하는데 더 사고 싶었는데 많이 못 사서 속상했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은 찬스다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다면 그건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뭐야, 이 비트코인 쓰레기잖아. 괜히 샀네 하면서 여기에서 그냥 다 팔아버리고 누군가는 높은 데서 샀으면 손절을 하겠죠. 나는 이제 비트코인 다시는 투자를 안 해. 투자 안 할 거야 하면서 패닉셀이라고 하죠. 패닉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면 그건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트레이딩인가요? 그냥 투기인 것 같습니다. 투기. 남들이 좋다 하길래 좀 사본 그냥 투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미국 주식에 정말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싸졌을 때 좀 기회가 왔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지금은 좀 이르고 더 빠지면 더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다행히 지금 이게 그렇게 아프지 않죠. 뭐 미리 빠져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30%가 미리 빠졌으니까. 그리고 좀 반등이 왔었고 지금 비트코인은 현재 81,000달러 수준을 좀 잘 지켜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81,000달러. 아직 여기를 깨진 않았거든요. 네, 81,000달러가 깨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올라온 데에는 ETF 자금이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6자리의 비트코인 가격 10만 달러 넘은 걸 본 것도 미국 주식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ETF 자금이 의외로 별로 안 빠졌거든요. 사실 비트코인이 관세랑은 영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얘네는 기업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이 수출품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수출하면서 관세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사실. 냉정히 말해서.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만약에 돈을 막 풀게 된다. 그럼 비트코인에는 어떻게 보면 호재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안 좋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크게 빠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76K가 최저점이죠. 76,600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더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한 74K나 뭐 한 72K 뭐 여기까지도 최악의 경우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가 더 빠지면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특별히 더 매수하고 있지도 않고 뭐 팔지도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패드와치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4번까지 나왔어요. 금리 인하를 올해 4번 할 가능성이 97%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아마도 동결될 것 같은데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4번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는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비트코인은 대단한 호재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할 순 없겠죠. 급격하게 빠진 만큼 어느 정도 반등은 할 거고 다시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기업의 실적은 빠르게 좋아지긴 어렵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동성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기업은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돈이 많이 풀리면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많이 빠지면, 정말 많이 빠지게 되면 올해 최저점이 76,0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 매물대까지 작년에 좀 많이 지긋지긋하게 횡보했던 요 매물대였던 거죠. 한 72,000에서 74,000, 한 여기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한번 훅 하고 끌어당겨지면. 근데 이거는 월요일 날 만약에 나스닥이 반등하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죠.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이게 뭐냐.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확실히 빠집니다, 확실히 안 빠집니다를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항상 가능성으로 봐야 되고, 우리는 통계적 확률로 투자를 하는 거지, 확정된 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들을 세워보는 거죠. 나는 만약에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셋 중에 하나겠죠. 아무것도 안 하던가, 아니면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매도를 하던가. 이 세 개 중에 미리미리 선택을 해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한 1억 가까이 빠지게 되는, 1억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사봐도 좋은 가격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살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빠져주면. 안 빠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매도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할 생각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올해 될 것 같긴 한데 2억이 넘어가면 그때는 좀 일부 매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도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계속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15,000포인트대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지면 한 14,000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블랙 먼데이처럼 내일 갑자기 또 급격하게 또 한 4%, 5%, 심지어 10% 이렇게 빠지면 13,000대까지도 볼 수 있겠죠. 가능성이 높게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훅훅 빠지면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함께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디커플링 된 모습이긴 하거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디커플링 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나스닥입니다. 엄청나게 빠졌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등하거나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좀 디커플링이 현재는 좀 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가 유동성 때문이 아니거든요. 관세 때문이거든요. 관세. 비트코인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관세의 영향이라서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이. 그러다가 중국에서 이거는 좀 옛날 자료이긴 할 텐데 지금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랑 차이나, 중국 이렇게 세 개 국가가 미국의 수출과 수입 비중이 높은 세 나라거든요. 일단 캐나다는 어느 정도 보복 관세를 하기로 결정한 것 같고, 차이나도 한 34% 정도 똑같이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죠. 멕시코는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꿇었죠. 얘네들은 협상을 하기로 했고, 일본은 지금 좀 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인정하자니 너무 좀 타격이 큰 것 같고, 그렇다고 보복 관세를 한 용기는 없고,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아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안 봐줬죠. 정말 좀 잔인하죠. 트럼프가 확실히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일본에서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다. 그거는 좀 나스닥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는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일 일본에서 보복 관세를 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하면 나스닥이 정말 블랙 먼데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중국이 더 크긴 하지만 중국에서 원래 좀 적대적인 국가잖아요. 미국의 적대적인 중국에서 관세를 매겼다는 이유만으로 반등하던 나스닥이 갑자기 그렇게 크게 빠졌는데 금요일 날 되게 좀 친한 국가인 일본에서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좀 충격이 되게 좀 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는 보복 관세 할까요?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독일, EU 쪽에서는 좀 보복 관세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비중이 큰 6개의 나라네요.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좀 미국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 이렇게 계속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나스닥은 계속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세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락세거든요. 이 하락세가 좀 회복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갑자기 관세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2만 포인트를 넘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 모건에서 우리 그 미국의 2025년 GDP 성장률을 한 1.3%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0.3%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을 한다는 뜻은 그게 바로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카드가 많지 않으니까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겠죠. 유동성 공급. 물론 이것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뭐 약발이 먹히긴 하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언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느끼기에는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위험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비중을 좀 줄이거나 이미 많이 빠졌는데 손절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뭐 그냥 존버를 좀 오래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전부 다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부 현금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되게 어지러운 시기잖아요. 미리 좀 현금화 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유동성이 공급되기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전인 것 같거든요. 올해 금리 인하를 4번이나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요럴 때는 비트코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에 한 10% 정도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기에 지금은 되게 좀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락으로 가면 어떡하냐. 비트코인은 나락으로 간다고 해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락 갔을 때도 뭐 그 기간이 한 1, 2년 정도면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점에서 한 20, 30%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빠져봤자 한 10% 안팎일 것 같아요.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날아간다? 그랬을 때 한 20% 빠지는 게 기껏해야 한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10만 달러는 그래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뭐 마음속으로는 한 14만 달러 이상은 생각하고 있는데 2억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빵을 하는 자리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더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빵하기에는 애매하지만 분할 매수하기에는 되게 괜찮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한두 달 내에는 좀 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5월 7일 이후로는 상승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달 후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좀 분할 매수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동결될 것 같지만 이때 인하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동결이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은 인하잖아요.
보통 선반영 되니까 이때 파월의 발언이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이제는 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주식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한데 주식은 실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영향을 좀 덜 받을 것 같은 그런 국가들에는, 그런 기업들에는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주식은 거의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얘네들은 뭐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뭐 테슬라도 영향을 안 받을진 않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판매는 늘어나겠지만 해외 판매는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EU나 뭐 중국이나 뭐 그런 물론 자체 생산 기지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뭐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마찬가지죠. 수출, 수입 관련된 이런 뭐 제조업들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구글, 메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좀 영향을 받겠네요. 요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팔란티어라던가 요런 기업들을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거는 그나마 나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좀 직접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이 관세를 맞게 되면 애플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요? 이런 주식은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다 파는 거는 뭐 잘 생각을 해보시고 냉정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무언가는 좀 전략을 짜고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모르겠는데 생각하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기업들도 좀 잘 선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좀 압박이 있을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도 계속 크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주식이 많이 빠지고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줄어들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선택지를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채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채권 비중을 높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죠. 채권 수요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4%까지 빠졌어요. 3%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채권으로 가격이 수요가 좀 몰리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으로 수요가 더 몰리게 되면 이자율은 더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 압박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유동성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별로 안 좋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은 이게 점점 가속도가 붙거든요. 우리는 금을 통해서 그걸 좀 다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금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더 많이 올랐거든요. 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자산이 원래 아닙니다. 최근 1년을 제외하고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오르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제일 많이 올랐을 때를 따져봐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배 올랐어요. 15년부터 2020년까지 한 5년 동안 2배. 물론 적게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어마무시하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3년 정도 만에 이렇게 좀 2배가 올라갔거든요. 원래 이렇게 잘 오르는 자산이 아닌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다 보면 입소문을 타고 수요가 더 붙게 되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왔습니다. 이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요를 부르고 수요가 또 가격을 올리고 그럼 또 수요가 붙고 이렇게 해서 버블이 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버블이 끼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게 됐죠.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11월과 12월. 사실 저는 이때 버블이 더 많이 낄 걸로 네, 생각을 했어요. 빠지더라도 버블이 잔뜩 끼길 때까지 막 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번 식혀줬습니다. 한 30%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좀 버블은 많이 꺼진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6월부터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겠죠. 이제 금리 인하도 될 거고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 늘어나면 유동성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10만 불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좀 집중을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고 나스닥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비트코인이 잘 나가면 돈이 더 빠른 속도로 몰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고 제 생각일 뿐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 가격이 횡보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가격이 빠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7만 달러 초반까지 뭐 한 7만 2천이나 7만 4천 달러까지 빠져준다면 네, 여기는 되게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나락을 간다고 해도 이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더 빠질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더 매수 더 할 생각이에요. 매도는 안 하고. 그리고 돈이 몰려서 한 올 연말쯤에 올 가을쯤에 가격이 만약에 2억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부 분할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건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드렸던 말씀이고 제 전략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뭐 가격이나 타이밍은 틀린 적이 되게 많았죠. 하지만 뭐 제가 세운 전략 자체는 네, 저는 변경한 적은 없어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덜 심란하실 것 같은데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질문하시면 사실 이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저는 뭐 제가 알고 그런 건 아닌데 12월 달에 알트코인을 저는 다 팔았거든요. 12월 초에 판 이유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냥 원래 비중이 좀 적었는데 뭐 한 10%? 5%? 뭐 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비중도 작은데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 알트를 다 팔고 일부는 비트로 갖고 있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테더로 갖고 있는 걸로 또 비트를 다 사서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로만 갖고 있거든요. 일부 테더랑. 글쎄요. 알트코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건 비트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할수록 여러모로 좀 빛이 나는 종목이니까 물론 올해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한 2029년 더 길게는 뭐 한 2050년 뭐 이렇게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진정한 부를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뭐 아무리 이더리움이더라도 알트코인은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시면 여러모로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주식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정말 87년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처럼 이런 막대한 하락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죠. 뭐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1%의 확률이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그럼 비트코인도 크게 빠질 것 같은데 이때도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이만큼 빠진 때가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하락이 있었던 1987년에도 월요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빠진 다음에는 화요일엔 오히려 반등을 했거든요. 내일은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크게 빠지면 비트코인도 이때는 못 버티고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한 7만 달러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것과
대비하지 못했는데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는 정말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사람이 이렇게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도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정도 되면 좀 추가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몰빵하진 않고 이렇게 진짜 만약에 정말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 다음 주 월화수목금에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초토화되고 비트코인도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빠져서 많이 심란하실 텐데 지금이 좀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주식은 지금이 가장 힘들 때지만 심지어 미국 주식은 작년에 8월 5일 날 이거 작년 8월 5일이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 때문에 엄청 빠졌었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 매물대를 보면 요쯤에서는 좀 지지받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제 눈에는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뭐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90%라고 생각하는데 10% 확률로 한 번 더 날아갈 수 있으니까 10%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에 대한 대비는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날아가면 비트코인도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좀 더 살 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 10% 정도 더 빠진다 치면 내일 밤에 이 시간이 되면 미장이 열리겠죠. 네, 그때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5일도 잘 지나갔거든요. 네, 작년 8월 5일 날 정말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았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하지만 이때 과감히 투자하셨던 분은 만약에 이때 비트코인 샀다고 치면 100% 넘는 수익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조정받아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갑자기 많이 빠지면 매수 찬스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7일 오전 8시 45분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네, 어저께 제가 라이브를 했었습니다. 오늘 좀 어쩌면 블랙 먼데이가 올 가능성이 좀 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아침에 방송을 좀 켰습니다. 이게 나스닥 선물인데 네이버에도 치면 나옵니다. 나스닥 선물이라고 치면 여기보단 조금 반등한 것 같은데 네, 아까 5% 넘게 빠졌다가 지금은 한 4%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네, 목금에 좀 많이 빠졌고 주말에는 당연히 장이 안 열리고 지금은 나스닥 100 미니 선물만 지금 하고 있는 장이 열린 중인데 많이 빠졌다가 지금은 약간 살짝 반등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좀 큰 낙폭으로 빠지게 될지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빠졌다가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라는 그 말의 유래가 사실 이때였거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피터 린치 책에도 보면 나옵니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수목금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월요일 날 그 수목금 빠진 거보다 더 많이 빠졌죠. 이만큼 빠졌으니까 수목금 빠진 거에 한 2배만큼 빠졌네요. 어마무시하게 좀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에 지금 뭐 벌써 40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거 보면 이날의 사건이 워낙에 좀 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4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한 낙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오늘도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 함부로 바닥을 좀 잡으려 하면 위험한 것 같아요.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좀 지지선이 좀 강한 부분이거든요. 매물대도 좀 강하고 2021년 고점하고도 좀 비슷한 점입니다. 벌써 그러고 보니까 4년 전 가격으로 돌아갔네요. 2021년 고점이었는데 그때 가격까지 돌아가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뜻이죠.
나스닥이 15,5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 미니 나스닥을 따라가게 되면 오늘 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14,000대 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거기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은 좀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잘 못 버티네요. 81,000달러 정도를 좀 잘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대견할 정도로 너무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게 깨졌습니다. 81,000달러가 깨지자마자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은 올 시즌 최저점인 76,600달러를 좀 위협하고 있어요. 쭉 빠지다가 지금은 좀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인데 재차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혼란스러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오늘 뭐 오를지 빠질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지금 이럴 때는 좀 관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뭐 물론 분할 매수는 할 수 있죠. 분할 매수는 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 더 사고 싶다 하면은 뭐 한 10만 원 정도 아주 조금만 한 1% 정도만 하루에 뭐 1%씩 분할 매수하기에는 괜찮지만 지금 뭐 1,000만 원어치 살 건데 지금 500만 원어치 한 번에 이렇게 사고 그건 뭐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경제나 거시 상황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톡 하고 누가 때리면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미국에서 불러온 관세발, 미국 관세발 악재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 상태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관세가 직접적인 악재를 끼칠 거는 별로 없거든요. 간접적이죠. 하지만 이제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오른 데는 요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이후로 증시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많아졌잖아요. 지금 증시자금이 이때부터는 좀 많이 좌우하게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커플링 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이 큰 거는 좀 사실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뭐 관세 때문에 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단기에 좋아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애플이나 요런 주식들이 갑자기 실적이 관세를 이렇게 때려 맞고도 막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만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좀 수입 품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갑자기 지금 전 고점이었던 2만 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다. 빠른 시간 내에. 그거는 솔직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현재 좀 힘들어하는 이 영향을 비트코인이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좀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엄청나잖아요. 작년 1년 내내 쌓았던 요 매물대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어디에서 반등할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저께만 해도 그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거든요. 81K를 너무 잘 지켜주고 있어서 여기만 지켜주고 오늘 나스닥이 반등하면 같이 올라가면서 좀 해피한 모습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나스닥이 또 빠지면서 그 영향을 좀 세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올해 저점인 76,600달러도 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요걸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5월 달에는 동결될 걸로 이렇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게 된다면 아마 5월 7일부터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한 4-5번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4번에서 5번. 작년 말에만 해도 2번 정도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파월이 언급을 했었죠. 한 2025년에는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할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횟수가 엄청 늘어났죠.
좀 돈풀기를 통해서 이걸 타개해 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나스닥 영향으로 좀 세게 끌어당겨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보면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안 올라가고 빠질 수도 있죠. 안 올라가고 빠지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크게 빠지게 되면 매도는 하지 않고 더 모으기만 할 거예요. 매수만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럼 올해 안 올라가면 어떡하냐? 올해 안 올라가면 그냥 조금 더 중장기로 가져가면 됩니다. 올해 안 오른다고 해도 2029년까지 봐도 안 올라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좀 길게 보고 매수하기에 좀 좋은 자리가 와주면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좀 관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건 어떠냐? 매수는 어떠냐? 몰빵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 같고 차라리 더 빠진 다음에 사거나 아니면 오른 다음에 사거나, 지금은 좀 반반인 자리잖아요. 갈림길이니까 이럴 때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뭐 짧게 지나갈지 길게 지나갈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확신을 갖고 투자한 종목이라면 좀 믿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송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0일 오전 6시 48분입니다. 간밤에 너무 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가 3개월간 90일 동안 유예됐어요. 이 트럼프 형님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을 마음껏 흔드는데 이렇게 좀 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단 중국은 와 진짜 이거 무역하지 말자는 뜻이죠. 125% 관세입니다. 관세를 그러니까 중국만 죽이기로 바뀌었어요. 네, 그냥 모두 두드려 패기였는데 중국만 죽이기로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125% 관세 폭탄을 때린다고 합니다. 이게 뭐 중국하고는 이제 골이 너무 깊어지지 않을까 뭐 싶긴 하거든요. 중국만 보복관세에 매겼잖아요. 다른 데는 다 협상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다른 나라들은 90일 유예되는데 무관세는 아니고요. 10%씩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만 해도 25% 상호관세 때린다고 했잖아요. 25% 이야기 했다가 90일 동안 10%로 낮춘다고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주식이 그냥 모든 주식이 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엄청 올랐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4%였는데 10%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한국은 상호관세 25% 맞았잖아요. 요게 이제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하한선은 10%가 되는 거죠. 10% 부과는 이제 바로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10%는 부과되는 거예요. 이제 무관세는 없습니다. 우리 미국하고 FTA 체결 국가인데 뭐 이제 이건 없어지는 건가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뉴스를 읽어보니까 최소 10%, 최대 25%요 안에서 협상한다. 네, 요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단 자동차하고 철강 요런 데는 25% 그대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냥 뭐 무지막지하게 올랐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무지막지하게. 일단 이 나스닥인데요. 저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은 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 12%가 넘게 올랐어요. 1857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857포인트가 하루에 오른 건 뭐 사상 최대입니다. 물론 그 비율로는 예전에 2000년에 뭐 좀 올랐을 때가 있다곤 하는데 그때 한 14% 되는데 2000년도에 나스닥은 너무 귀여웠죠. 지금은 뭐 최대가 2만 포인트잖아요. 2000년도에 나스닥은 최대치가 5000포인트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서 여기에 14%뭐 이렇게 해봤자 뭐 700포인트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오른 수준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수준입니다. 하루에 1800포인트가 올랐다. 와, 진짜 무지막지한 일이죠. 물론 하루에 이만큼 빠진 것도 역대급이었잖아요. 이미 빠진 상태에서 또 후두둑 빠져가지고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나스닥이 이렇게 이틀 동안 10% 넘게 빠진 것도 그냥 최대치라고 합니다. 근데 오른 것도 이거 진짜 완전 V자 반등이네요. 그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보시면 네, 바로 V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엄청나게 올랐어요. 나스닥이 오른 거에 비해서 뭐 조금 올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진짜 많이 올랐죠. 74,000달러에서 쌍바닥 찍었죠. 네, 더블 바텀. 여기도 74,000, 여기도 74,000, 여기도 비슷한 가격을 찍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저점이 갱신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저점이 74,508달러였거든요. 근데 여기 어저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가 74,620달러, 한 140달러 차이로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갔어요. 전 저점 깰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그래서 트레이딩은 뭐 수익이 좀 미미합니다. 뭐 약간 있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리던 여기 제 눈에는 임펄스 상승으로 보이거든요. 뭐 상세한 파동 카운팅은 안 하겠지만 고래동 공부에서는 정말 상세하게 제가 카운팅 다 해드렸는데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펄스 진행 중인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직은 3파인 것 같고 한번 조정 받은 다음에 또 나오면서 5파까지 나오면 임펄스가 완성이거든요. 임펄스 완성되면 조정받고 또 상승하고 계속 그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찐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직은 설레발이에요. 여기에서 좀 조정받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도 임펄스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조정이 너무 깊다 하면은 그냥 제 희망회로는 또 깨지는 거죠. 또 어디까지 빠지나 하고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매우 좋긴 한데 큰 폭의 하락만 나오지 않으면 뭐 한 8만 달러 선만 좀 잘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에도 7만 8천을 깨지만 않으면 상방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보다 더 많이 내려오면 뭐 별로 예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제가 4월 달부터는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2분기. 2월에도 엄청 떨어졌고 3월에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4월부터는 좀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만 달러를 못 넘었어요. 계속 그동안 8만 8천에서 계속 막혀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8만 8천 달러의 저항선이 엄청납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못 뚫었는데 4월 달에는 이제 좀 뚫고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제 희망회로입니다. 여기서 임펄스가 나오면서 상승이 되면 충분히 8만 8천 뚫고 9만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4월까지 분위기만 좋으면 10만도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맞았네 틀렸네 소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회로입니다. 희망회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갔으면 좋겠다. 저 투자자니까 올라갔으면 하고 바랄 수는 있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소리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만 좀 덜해도 제가 방송하는데 좀 덜 부담될 것 같아요. 제가 고래동 공부 방송은 정말 매일 하거든요. 매일. 심지어 이번 주 월요일에 듣고 지금 목요일인가요? 월화수목.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같이 하고 있는데 공개 방송은 자주 못 하잖아요.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냥 뭐 제 관점을 이해하게 해드린 건데 맞췄네 틀렸네 뭐 너 때문이네 소리 하니까 솔직히 방송하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다 일부이긴 하지만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올라주면 임펄스가 나오니까 좀 빠지다가 올라주면, 그러면 좀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가 너무 관세에 욕심만 안 부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빌 에크먼인가? 에크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부자들, 부자 사업가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의 엄청난 지지자들이었는데 관세 정책은 좀 큰 실수다. 이건 좀 철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는 좀 너무 심하다 하면서 좀 두드려 맞았어요, 많이. 그래서 트럼프가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가 좀 미쳐 날뛰었었죠. 블로그에 메르님이라고 있으신데 이분이 거시를 되게 좀 잘 아시더라고요. 매크로 쪽을.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나 뭐 거시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목적은 돈 풀기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자율,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채권을 많이 사면 되거든요.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에도 조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리가 이제까지는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 튄 게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메르님 블로그를 좀 보니까 좀 타당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진 콜이라고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레버리지 투자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배 레버리지를 쓴다. 그러면 1억을 이용해서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10배니까. 대신에 10%만 하락해도 그냥 청산이 됩니다. 1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대신에 그 페널티거든요. 10%가 떨어지면 다 없어진다. 그래서 마진 콜이라 그랬잖아요. 마진이 그러니까 증거금 같은 건데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콜. 옛날엔 전화로 했대요. 증거금 더 넣으세요 하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 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채권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이 무지막지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뭐 채권 선물 뭐 이런 거, 나스닥 선물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돈을 더 안 넣으면 청산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권을 팔겠죠.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레버리지 쓴 롱 포지션이 청산당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을 매도하는 거예요. 채권 판 돈으로 여기 증거금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요새 금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지금 반등한 것만 빼고 금도 많이 빠졌죠. 여기에도 그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콜 증거금 넣으려고 금과 채권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하고 채권을 팔아가지고 증거금으로 넣은 거죠. 마진콜이 와서. 저는 이게 되게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가 오히려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죠. 첫 번째는 일단 주식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되게 민감하죠. 우리나라 자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어디 자료 보니까 한 80%가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 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에 편중이 돼 있어요. 저도 미국인이라면 아마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많았을 것 같거든요.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데 굳이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죠. 주식이 떨어지면은 너무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또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있어요. 대통령 선거 한 번 있고 총선 한 번 있고 뭐 이게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주기가 좀 특이하잖아요. 대통령은 5년, 뭐 총선은 4년 이래서 주기가 좀 안 맞는데 미국은 둘 다 4년이라서 선거 주기가 2년마다 이렇게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게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면 내년 중간 선거 역시 폭망하겠죠. 지금 공화당에서 레드 수입이라고는 하지만 과반수가 살짝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까지 폭삭 망하면 트럼프도 뭐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파워가 되게 센데 그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관세 유예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좀 대폭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까진 잘 모르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뉴스 보고 파악을 할 생각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은 미국 금리가 막 국채 금리가 막 높아지고 있는 것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관세를 유예하게 된 게 아닌가. 뭐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CME 패드와치를 봐도 뭐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거의 뭐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냐? 현 시점에서는 5월 달에는 그냥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관세가 그대로 동결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골드만삭스도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었는데 뭐 거의 한 반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낮췄어요. 관세를 좀 유예해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어저께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빠졌습니다. 5월 달엔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엔 금리 인하 될 게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에는 좀 반반인데 또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9월은 또 패스네요. 아까 9월에도 되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계속 변합니다. 지금 이만큼 좀 급변하고 있어요. 거시가. 이렇게 급변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이 급변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올해 그래도 아직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금리 인하 된다는 게 한 80%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네 번만 돼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리 인하 네 번 정도만 해줘도 비트코인이 그래도 2억 이상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올해 좀 네 번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쌍바닥 찍었고 여기서 임펄스 나왔으니까 바닥일 가능성이 좀 있다. 바닥이 74,500이니까 올 시즌 저점 대비해서 2배 정도 간다 치면 한 15만 불 정도 되겠죠. 15만 달러면은 2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올해 고점은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대략 한 가을쯤 10월에서 한 11월쯤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중간중간 고비는 또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30%씩 빠질지 모르겠지만 20% 이상 빠지는 때는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1, 2% 정도 빠졌거든요. 요때가 최저점 근처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트코인은 지금 엄청 박살났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를 넘어섰거든요. 장중한 때는 요때 최고점은 63.9까지 찍었네요. 거의 64%를 찍었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는 뜻은 알트코인은 처참하다는 뜻이잖아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랐다는 뜻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나타낸 게 이 토탈2라는 차트인데 토탈2 보시면 얼마나 처참한지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심각하게 빠졌거든요. 이게 전체 알트코인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더리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12월 7일에 최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보면은 한 47%가 빠졌습니다. 평균이 반토막 났다. 그럼 뭐 특정한 알트들은 뭐 한 4토막, 4토막 난 것도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알트는 되게 처참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선방한 편일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자 하시면 나중엔 몰라도 일단 올해는 비트코인 위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수익률 면에서는 종목 선정 잘하면 알트코인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률 면에서는. 하지만 그 수익률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정말 무지막지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이 있겠지만 그냥 하락이 있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그냥 보유하고 두드려 맞고 갑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팔 거였으면 솔직히 진작 팔았어야 됐다. 어차피 못 판 거 그냥 존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왕창 많이 빠지면 어떡하냐. 왕창 많이 빠지면 저는 그냥 추가로 더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자가 이야기하는 시즌 종료가 오면
그러면 비트코인 궤를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시 상승하는데 뭐 한 1, 2년 더 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진짜 부자 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많이 모았던 게 요맘때입니다. 요맘때. 그래서 악플 중에 그런 악플도 달렸어요. 그냥 운 좋게 쌀 때 사가지고 뭐 되게 전문가인 척 떠드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많이 빠져서 쌀 때 요럴 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운 좋게 싸게 샀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싸지면 운 좋게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잘 보유하고 있으면 많이 올라가면 그냥 수익 실현하면 되잖아요. 익절하면 되고, 투자가 좀 단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 방송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이런 시점에는 대부분 비트코인을 갖고 계실 거거든요. 아니면 팔아 없애버렸거나, 갖고 계신다면 그냥 이때까지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빠진다면 물론 팔고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솔직히 쉽지 않은 거 이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냥 이때 더 추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 2년 있으면 더 높은 가격이 되겠죠. 비트코인 되게 좋은 자산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오늘 또 크게 올랐다고 뭐 너무 행복해 하지 마시고, 언제든 또 빠질 수 있다, 이 생각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네, 그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물론 저는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저점이고 이제 앞으로는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건 제 기대일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인데 지금까지 잘 지켜내셨다면 앞으로도 쭉 지켜내셔서 좀 수익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많이 올랐는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1일 오전 6시 55분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아침에 짧게라도 뉴스 위주로 좀 브리핑을 하면서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중요한 정보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CPI는 상당히 잘 나왔어요. 네, 어저께 밤에 라이브 하긴 했는데 CPI 예측치가 2.5%였거든요. 이 2.5%라는 숫자도 되게 낮은 건데 실제로 발표된 거는 2.4%였습니다. 엄청 낮게 나왔죠. 네, 2021년 이후로 최저치였습니다. 물가 상승은 사실상 많이 잡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일제히 좀 다 하락이 있었죠. 나스닥 맵을 잠깐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할 거 없이 그냥 다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도 좀 많이 빠졌고, 전날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에 따른 조정으로 볼 수도 있긴 하지만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90일 유예했고요. 아직 뭐 10%로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10%로 결정이 난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지만 아직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10%로 유예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25%, 뭐 베트남 40몇 %, 중국 34%, 뭐 이런 식으로 상호관세를 높게 매겼잖아요. 그거를 발효되는 시점을 90일 동안 미루어졌습니다. 취소된 게 아니라 이게 한 미국의 독립기념일쯤 될 것 같은데 한 7월 4일 정도부터 발효가 되거든요. 그 전에 뭐 협상을 하던가 어떤 식의 변화가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엄청 올랐고요. 채권 값도 엄청 떨어졌고 되게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는 뜻은 채권을 마구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안 사고 매도한다. 채권을 매도하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뭐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뭐 증거금으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정남이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저도 좀 그런데 좀 짜증이 좀 나는데 미국이 좀 싫은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채권을 안 사주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의 가장 큰 고객이 중국과 가장 큰 고객은 일본이고요. 네, 두 번째 고객은 중국인데 일본하고 중국에서 중국은 특히나 미국 채권 사주고 싶겠습니까? 네, 안 사고 싶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 덜 사서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 아닌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엄청 빠졌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빠지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100까지 빠졌습니다. 100 이하로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채권 금리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은 죄송합니다. 채권 금리 아니죠. 편집해 주세요. 달러 인덱스가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관세 유예 안 해준다고 했죠.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뭐 54% 이야기했다가 뭐 한 108% 이야기했다가 125% 얘기했다가 지금은 이제 145%랍니다. 진짜 저는 중국 사람이 아닌데도 진짜 웃기지도 않거든요.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습니다. 그리고는 트럼프는 뭐 시진핑은 자기와 친한 친구니까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좀 협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좀 이게 좀 협상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중국 제품 많이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중국 제품 엄청 많이 쓰잖아요. 솔직히 그냥 우리 공산품 웬만한 거 다 까봐도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좀 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값이 싸니까. 미국도 이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얘네도 중국산 공산품을 되게 많이 사고 있는데 중국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정도 관세가 145% 붙으면 지금 가격에 한 3배는 된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그게 30만 원으로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인플레이션에는 뭐 영향이 좀 덜할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트럼프가 지금 좀 입지가 많이 좁아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을 해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빌어먹을 관세 개선법 일단 빌어먹을이 들어갔죠. 뭐 F워드가 들어갔겠죠. 트럼프의 지지자들 있잖아요. 열성 지지자들, 돈 많은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트럼프를 좀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사람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세 정책을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피터 나바로랑 일론 머스크랑 각을 최근에 좀 많이 세웠죠. 이게 네가 관세 반대하는 거는 중국 같은 데서 부품 수입해다가 미국에서는 조립만 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론이 또 발끈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뭐 미국산 부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뭐 한 60% 정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저도 이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관세 정책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하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미국의 억만장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입지를 좀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예 그냥 10%로 돌렸으면 좋겠는데 유예를 했단 말이에요. 유예. 그러면 이 시기가 다가오면 7월 4일 한 독립기념일쯤 될 것 같은데 이 시기가 다가오면 또다시 좀 한번 또 고통이 있겠죠. 그 전에 협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몹시 아쉽습니다. 이게 3개월 동안 90일간이나 불확실성 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가격 흐름이 좋기는 어렵죠.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다른 것도 다 안타깝지만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마음껏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 금리를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계속 급변하고 있어요. 이건 또 현재의 모습입니다. 아까는 또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지금 5월에는 아마도 동결이 될 것 같아요.
6월에는 아마도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데 5월에 동결, 6월에 금리 인하 여기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7월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졌는데 이게 뭐 갑자기 빅컷을 한다는 뜻인가? 그냥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그 다음 12월에 한 번, 뭐 요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번이네요. 그래서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요 정도 금리 인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세 번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 세네 번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까지는 좀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게 커지지 않는 한은 없을 것 같고 CPI가 이제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뭐 CPI가 낮게 잘 나오면 막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CPI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꺾어졌거든요. 여기서 좀 상승하면서 좀 임펄스도 나오고 좀 쭉쭉 올라오는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불확실성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시장이 제일 오르니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좀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다시 미지수로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빨리빨리 올라가서 이 10만 달러 다시 뚫고 올라갔으면 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안 좋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도 전반적으로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둘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CPI가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행복한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2일 토요일 오전 6시 56분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저께 이맘때쯤 방송할 때 여기서 좀 많이 빠진 다음에 방송을 했었는데 와 이거를 올리더라고요. 밤새도록 하루 만에 한 7% 정도 올라가서 한 84,000달러를 넘어섰거든요. 최고점이 한 84,300달러 정도 되네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최저가 여기 두 개 다 뭐 최저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74K였는데 74,000달러부터 여기 올려가지고 뭐 1파, 3파, 5파 하면서 임펄스를 일단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좀 되게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제는 뭐 1파 고점 거의 근처까지 갔거든요. 요거 깨지면 임펄스가 깨지는 거라서 또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일단은 여기를 넘어서면서 1파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뭐 2파 조정 나온 다음에 그럼 또 이제 상방으로 쭉쭉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의 루를 돌리게 되네요. 기대감이 좀 이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은 그런데 나스닥은 고점을 못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좀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비교를 한번 좀 해볼까요? 이거 보시면 빨간색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캔들이 나스닥인데요. 그러니까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오를 때도 조금 덜 오르면서 안정적으로 올라서 여기 고점을 넘기게 됐거든요. 오히려 나스닥 100 미니 선물보다 비트코인이 투자하기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의 동조화가 돼 있죠. 이게 같은 차트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요 캔들은 나스닥 미니 선물이고요. 요 빨간색은 비트코인이거든요. 상당히 비슷하죠. 지금 동조화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보시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15분봉인데 이렇게 작은 단위 분봉에서도 되게 좀 동조화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항상 이제까지는 빠질 때 비트코인이 더 빠지고 오를 때도 더 오르고 좀 그랬었거든요. 좀 나스닥의 한 레버리지 상품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지금은 제 눈에는 나스닥보다는 비트코인이 여러모로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나스닥의 레버리지 상품 느낌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또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상품 느낌이 MSTR입니다. 스트래티지이죠.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네, 변동성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주식 본주만 해도 이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저력이 대단하잖아요. 또 스트래티지에 또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그러니까 뭐 MSTU 막 이런 거 투자하시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되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스트래티지만 해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나스닥의 2배를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2배가 뭐 MSTR인데 여기에 또 2배 하면은 대체 얼마나 변동성이 큰 걸 원하시는 겁니까? 네, 이 정도만 해도 뭐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커서 좀 무서울 지경인데 여기에다가 또 2배짜리 MSTU를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2배짜리거든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그냥 선입니다. MSTU에 비하면은 변동성 너무 큰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MSTU 같은 건 좀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용 상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이때 물론 많이 올라갈 땐 좋지만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고점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보다 뭐 한 20-30% 낮아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MSTU 같은 경우는 보시면 85%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냥 없어져 있죠. 고점에 비하면. 요때 투자하신 분들은 돈이 없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전고점 회복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밖에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걸 투자용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그냥 뭐 MSTU뿐만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 ETF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하시는 TQQQ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트레이딩 하는 건 별개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은 뭐 짧게 먹고 빠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짧게 먹고 빠져야 돼요, 여러분. 나스닥은 장기 우상향 하는 자산이잖아요. TQQQ 같은 요런 레버리지 상품은 장기 우상향 상품이 아닙니다. 네, 요거는 좀 트레이딩해서 먹고 빠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좀 과도하게 빠졌다 하면은 여기서 투자해서 좀 많이 올랐다 하면 팔고 또 혹시나 과도하게 빠지면 요때 샀다가 좀 팔고 아니면 웅달님이 하시는 뭐 무한매수법 같은 뭐 요렇게 요런 데서 분할 매수했다가 한번 올라가면은 팔면서 수익 실현하고 또 뭐 요런 데서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또 요런 데서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가면 수익 실현하고 요렇게 익절을 꾸준히 챙겨야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TQQQ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모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모아 가실 거면 그냥 QQQ를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스닥 100하고 연동되는 상품인데 우상향 하잖아요. 네, 요런 걸 모아 가야지 레버리지 상품에 그렇게 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들 너무 극단적인 수익을 뭐 추구하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물론 빨리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스트래티지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쓰는 거거든요. 네,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스트래티지만 해도 스트래티지 정도만 돼도 좀 어느 정도 오르면 익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지금 가격에 한 2배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면 비트코인 불장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한 판단은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올해 비트코인 불장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불장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까지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은 올 것 같긴 한데 네, 그거에 대한 자신은 없거든요. 전 알트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최소한 요 고점 한 11만 정도 되잖아요. 요거는 일단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올해 한 요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버블이 끼면 3억, 한 2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상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알트의 큰형님이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만 해도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거든요. 보시면 와 이더는 비트 올라갈 때 뭐 했죠? 얘 왜 안 올라가지?
아직도 1,500대네요. 좀 이더는 진짜 확실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달러만 해도 되게 싼 건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막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비교를 하고 싶으면은 이더 BTC 이렇게 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 차트가 나오는데, 네, 보시면 지금 뭐 와 0.01까지 빠졌네요.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쭉 하락세입니다. 이더리움이 이 정도인데 다른 알트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엄청난 하락세죠. 이게 2022년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는 위험성이 올해는 좀 되게 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나마 괜찮았던 게 솔라나인데 솔라나도 최근에 좀 아주 많이 빠졌죠. 그래서 솔라나도 분위기 괜찮았었는데 요새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계속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는 김에 3대장 다 보도록 하죠. XRP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원래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최근의 추세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때 막 4불 넘고 막 이랬을 때 XRP 분위기 되게 좋았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비트코인에 비해서도 좀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이긴 합니다.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이더리움이 좀 다른 XRP나 솔라나보다 좀 더 처지는 것 같아요. 명백한 이유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알트의 큰형님 자리를 계속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는 이더리움 투자도 좀 하고 했었는데 최근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갈아타기 하기도 좀 애매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지금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트를 지금 더 매수하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 그 원효띠 아세요? 원효띠? 원효띠는 이더리움을 매수를 하고 뭐 진짜 원효띠는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이분이 뭐 30살 안팎 정도 된 것 같은데 나이가 뭐 수천억 대니까 재산이 나중에 뭐 원효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단하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 여기 두 개를 업비트에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타이밍이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한 이쯤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이더리움이 한 1,300불대였나? 뭐 요 정도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더리움만 해도 한 1,500불대니까 이미 좀 벌었잖아요. 비트코인도 75,000대였나? 하여튼 115만 원대인가? 1억 1,500만 원대? 뭐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억 2,100만 원이잖아요. 업비트에서 매수했으니까. 원효띠의 감각은 죽지 않았다. 네,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이게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완전 바닥권을 좀 딛고 일어서는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죠. 더 빠져도 네, 여기 근처잖아요. 요거 7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네, 제가 5% 미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부터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6만 9천까지는 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한 1%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만 9천 달러 가능성은 한 5%, 그 미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2분기와 3분기에는 물론 중간중간 큰 또 하락은 있겠죠. 뭐 이런 30%대 하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앞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이제 앞으로는 한 20% 정도 전고점 넘은 다음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좀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오늘은 좀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눈에는 임펄스 1파가 완성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가 1파 나온 걸로 보이고요. 여기 2파인 것 같고 여기가 3파 나온 것 같고요. 여기 4파인 것 같고 여기가 또 이렇게 5파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1, 3, 5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큰 1파가 마무리됐고 이제 2파가 나오겠죠. 2파 나온 후에 다시 재차 3파. 이 3파는
엄청 클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엘리엇 파동은 3파가 가장 크게 나오거든요. 1파가 요 정도 올랐으니까 1파가 대략 한 10,000불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 3파는 한 15,000에서 30,000불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략 한 10만 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테니까 9만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파는 한 4월 중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인 거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뭐라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제 말 듣고 투자해서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뜻일 뿐입니다. 아무튼 저는 좀 상방을 보고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긍정주의자잖아요. 내년엔 몰라도 2025년에는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않을까 뭐 요런 뷰를 꾸준히 견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 주식이 오를까 이거는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관세 정책이라는 좀 희대의 똥볼을 차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전망이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좋은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